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가 5명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들의 접촉자가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 택시를 탔다는 첫 확진자의 진술이 거짓말로 드러나면서 지역 전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천 명을 넘어섰고 위중증 환자도 733명으로 연일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일상회복을 일시 중단하고 집합금지를 비롯한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14차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각각 37.9%, 43.3%로 5차 범위 내에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장과 관련해선 절반이 넘는 53.3%가 찬성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김영희 전 MBC 부사장을 영입하는 등 선대위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사흘째 당무를 거부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제주를 찾은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 측이 자신과 어떤 협의도 거치지 않는다며 공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북한 핵 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11년 만에 새로운 대북 작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공동 성명에는 대만 해역 평화와 안정 문구가 처음으로 들어가면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7%를 기록하며 10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유가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이 물가 인상을 주도했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결국 국내도 오미크론이 뚫렸습니다. 어젯밤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5명이 확인됐죠.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고 돌아온 인천의 40대 부부와 이들을 공항에서 맞이한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30대 남성, 그리고 이들과 별개로 나이지리아 여행을 다녀온 50대 여성 2명인데 이들이 한국에 와서 접촉한 인원만 최소 272명입니다. 오미크론 확진자를 포함한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143명 증가해서 5,266명. 이틀 연속 5천 명을 넘기면서 또 최다를 기록했고 지난 1주간 확진된 유치원 초중고교생은 3,394명으로 이 역시 역대 최다입니다. 위중증 환자 역시 733명으로 최다고요. 전국의 중증 병상 가동률은 80%에 근접했고 수도권은 88.1%로 이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일상회복 시작 한 달 만에 비상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일상회복 중단까지는 아니더라도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내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민들은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고 자영업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이 시각 홍대 입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거리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가연 기자,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홍대 입구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일과를 마치고 지인들과 삼삼오오 모여서 저녁 시간을 보내려는 시민들로 점차 북적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게 되찾은 일상을 다시 빼앗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하루 확진자가 2배 이상 뛰는 더블링 현상이 발생할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등 상황이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급해진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한 달여 만에 내일 추가 방역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시민들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도 계속 걸리는 사람도 너무 많고 이렇게 하니까 언제는 된다고 그러고 언제는 안 된다고 그러고 언제 어떻게 바뀔지 저는 그렇게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예, 시민들도 시민들이지만 자영업자들도 울상일 것 같습니다. 연말 대목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가장 충격이 큰 건 연말연시 특수 대목을 앞뒀던 상인들입니다. 내일 발표될 방역 강화 대책에는 사적 모임 규모 축소와 식당, 카페, 미접종 방문 인원 축소 등이 논의될 예정인데 매출 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적 모임은 현재 10명에서 4명에서 6명까지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고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부활할 가능성도 큽니다. 지금 여기 홍대에서 임대료가 엄청 비싼 동네잖아요. 여기서 진짜 겨우겨우 버티다가 이제서 조금 숨통 튀는 건데 다시 하라 그러면 진짜 죽으라는 거거든요, 저희는. 정부는 이 밖에도 실내 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주점과 요양시설, 경로당 이외에도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식당과 카페에까지 방역 패스가 적용돼 미접종자는 이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후퇴는 없다며 민생에 찬물을 끼얹을 수 없다고 밝혔지만 상인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 입구 거리에서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목사 부부는 입국 후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만 하루 동안 이동 제한을 받지 않았죠. 더구나 공항에서 집까지 택시를 탔다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이 아들과 우즈베키스탄 지인이 무려 엿새 동안이나 아무런 제한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동안 대통령까지 나서서 성과를 칭찬했던 K방역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목사 부부는 11월 23일 나이지리아를 출발해 에티오피아를 경유하고 11월 24일 오후 인천공항에 입국했습니다. 어디서 오미크론에 감염됐는지는 오리무중이고 25일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만 하루 동안 이동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부는 초기 역학조사에서 공항에서 자택으로 이동할 때 방역 택시를 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인인 우즈베키스탄 출신 30대 남성이 운전한 차를 탔습니다. 목사 부부의 거짓 진술로 우즈베키스탄 남성은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은 후에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이 택시 결제 영수증만 확인했어도 N차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대목입니다. 이들과 별도로 나이지리아 여행을 다녀온 경기도 거주 50대 여성 2명도 백신 미접종 상태로 지난 23일 입국해 24일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경우 영국은 모든 나라 입국자를 다 자가격리를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8개국만 입국 제한만 했었지 거짓말을 해도 지금 잡아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 역학조사라는 게 상당히 허점이 많을 수 있는 거죠. 오미크론 확진자 5명 중 4명은 현재 별다른 감염 증상을 보이지 않고 나머지 1명은 미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목사 부부 아들의 오미크론 변이 감염 여부는 오늘 밤 늦게 우즈베키스탄 남성 관련 확진자 3명의 결과는 이르면 토요일 나올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이렇게 뚫려버린 K방역 탓에 이제 문제는 추가 확산이 남았습니다. 목사 부부를 차에 태웠던 우즈베키스탄인은 수일간 식당, 마트, 치과 등등 곳곳을 다녔는데 백신도 접종하지 않은 상태였죠. 이제 N차 감염은 시간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어서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공항에 내려 집으로 가면서 방역 택시를 탔다는 부부의 거짓말은 큰 화근이 돼 돌아왔습니다. 부부를 차로 태워준 우즈베키스탄 지인 때문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지인은 목사 부부가 확진되자 스스로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당국이 어찌된 일인지 이 밀접 접촉자를 격리시키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5일 부부가 확진되고 4일 뒤인 29일 지인이 확진될 때까지 이 지인은 무방비 상태로 곳곳을 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지인의 아내와 장모 또 다른 제3의 지인이 확진돼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당국이 밝힌 목사 부부와 우즈베키스탄 지인의 직간접 접촉자는 지금까지 윤곽이 드러난 인원만 272명이나 됩니다. 이와 별개로 지난달 28일 우즈베키스탄 지인의 가족이 목사 부부 교회에서 411명이 모여 진행한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에 참석해 접촉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목사 부부를 제외한 우즈베키스탄 지인과 그 가족 모두 백신 미접종자여서 대규모 확산 우려는 더 큽니다. 백신 접종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바이러스가 몸 안에서 생길 거고 더 오래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남들한테 전파시키는 것도 더 길어질 거다라는. 시민들은 불안해했습니다. 퍼진다는 게 시민들도 굉장히 불안하죠. 점점 확산되니까 저희도 걱정이 많아요.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된 첫날 이미 3차 감염이 확인되면서 앞으로 4차, 5차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미국에서도 첫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자국 입국 때 코로나 검사를 강화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고 했지만 이미 늦은 거죠. 남아공에선 확진자의 74%가 변이 바이러스, 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이미 오미크론이 지배종,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은 상황이 됐습니다. 정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미국 내 첫 번째 오미크론 변이 확진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 확진자는 지난달 22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여행하고 귀국했는데 일주일 뒤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백신은 2차례 접종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They had received a full dose of the Moderna vaccine, but no booster. They had mild symptoms and thankfully have now recovered. 미국은 이에 앞서 오미크론 변이 유입을 막기 위해 입국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상황. 현재까지 항공기 탑승 전 3일 이내로 돼 있는 코로나 검사 시점을 탑승 하루 전으로 단축하기로 했는데 시민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걷잡을 수 없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에 일본 정부는 이달 말까지 자국으로 들어오는 국제 항공편의 신규 예약을 모두 중단해달라고 국제 항공사에 요청했다가 자국민 입국까지 막는다는 거센 비판에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私の方から国土交通省の方に邦人の帰国需要について十分に配慮するよう指示をしたというところであります。 오미크론 변이가 최소 30개국으로 번진 가운데 이 변이가 처음으로 공식 보고된 남아공에선 벌써 우세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아공 국립전염병연구소가 지난달 분석한 유전자 표본 가운데 무려 74%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발견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현지 시각으로 1일 8,561명에 달해 전날의 4,000명대에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변이의 정체가 조만간 더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expect to have more information on transmission within days, not necessarily weeks, but in days. 이런 가운데 미 제약사 모더나는 오미크론에 대항하는 부스터샷 백신을 개발해 이르면 내년 3월 임상시험과 승인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국내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했으니 정부도 더는 버티기 힘들어졌죠. 검역 강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국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은 10일간 격리를 해야 합니다. 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박규원 기자, 공항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저는 지금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공항 분위기는 굉장히 썰렁한 상태인데요. 오미크론 확산으로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저녁이 되면서 들어오는 항공편도 줄어 입국자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4시간 정도 후면 방역 지침이 확 달라집니다. 지금까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입국 전 PCR 음성 확인서가 있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됐지만 내일 0시부터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가 격리 대상입니다. 출발지에 따라서 격리 형태가 조금 다른데요. 새로 입국 제한 조치가 내려진 나이지리아 등 9개국에서 입국하는 분들은 임시 지정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고요. 아프리카 외 다른 지역에서 온 분들은 자택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다만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목적이나 공무상 여행은 면제됩니다. 갑자기 바뀌게 됐으니까 해외에 계신 분이나 여행객들도 참 난감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오늘 공항에서 오늘 입국한 분들을 직접 만나봤는데요. 하루만 늦었으면 격리 때문에 큰일 날 뻔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해외여행을 계획했던 시민들은 일정을 미루거나 취소하고 있습니다. 여행업계에는 예약 취소 문의가 빗발쳤고 해외에 거주 중인 유학생들도 갑작스런 격리 조치에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각각 들어보시죠. 격리 때문에 못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고객들 위약금 없이 100% 환불해드리고 결정을 했고요. 여행사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좀 청천벽력 같은 것이. 아들이 미국서 유학 중인데 갑자기 이 발표가 나는 바람에 급하게 지금 티켓을 구해가지고 오늘 중으로 입국하게 해서 격리를 하게 되면은 지금 뒤에 잡혀 있는 것들이 전부 지금 막 엉망이 되거든요. 현대자동차 등 일부 기업은 오미크론 발생 국가에 대한 출장을 재검토하고 자제하라는 내부 지침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MBN 매일경제가 여론조사업체 RN서치와 함께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제14차 ARS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2주 전 14%포인트 차이가 나던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윤 후보는 지지율이 뚝 떨어졌고 반면 이 후보는 그새 치고 올라왔죠. 먼저 오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대선 후보 4명 중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37.9%,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43.3%를 기록했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 3.4%,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4.4%였습니다. 지난 조사에서 윤 후보는 이 후보의 14.4%포인트 차이로 앞섰지만 2주 만에 5.4%포인트 차이, 즉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바닥 다지기를 통해서 지지층 결집을 이끌어내서 지지율이 상승한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는 이 전당대회 효과가 좀 사라지고 있는 게 좀 나타났고 더불어서 당내 분란이 영향을 주고 연령별로 보면 이재명 후보는 40대가 55.8%로 강세를 보인 반면 윤석열 후보는 60대 이상 지지율이 60.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에는 당선 가능성을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 43.5%, 윤석열 후보는 47.2%로 지지율 격차보다 더 좁혀지면서 역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였습니다.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옮겨간 영향으로 보입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보면 14.6%포인트에서 3.7%포인트 차이로 역시 크게 좁혀졌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선대위 참여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는 여론이 우세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이어서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주택자에겐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매우 찬성 35%, 찬성하는 편이다 18.3%로 찬성이 53.3%에 달했고 반면에 매우 반대 20.5%, 반대하는 편이다 16.8%로 나타났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 대해선 전국 모든 지역에서 찬성이 높았고 연령대별론 40대에서만 46.7%와 47.7%로 비슷할 뿐 다른 연령대에선 찬성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지 후보별론 윤석열 후보 지지층이 74.2%의 높은 찬성을 보인 반면 이재명 후보 지지층은 반대 의견이 59.5%로 더 많았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선대위 참여에 대한 의견도 물어봤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 48.7%가 김 전 위원장의 참여는 불필요하다고 대답해 35.1%의 필요하다는 답변을 앞질렀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생각은 어떨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47.6%와 40.9%로 참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윤석열 후보 지지층에선 46.4%와 42.9%로 팽팽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6.4%, 민주당 31.7%로 직전 조사보다 국민의힘은 2.7%포인트 하락한 반면 민주당은 4.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MBN 14차 여론조사 결과 정치부 선한빛 기자와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윤석열 후보의 상승세가 멈춘 걸로 봐야 할까요? 두 후보 간 격차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최종 경선의 이 후보로 결정된 게 지난달 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8일 조사, 그 이후에 있었던 조사였죠. 그 대결에선 양 후보 간 격차가 14.4%포인트 차이였는데요. 이번에는 오차 범위 내인 5.4%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윤석열 선대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참여하는 문제를 놓고 씨름을 하다가 결국 무산이 되고 이번엔 또 이준석 당대표와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민들이 사실 피로감을 느끼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어떤 피로감이 있느냐. 윤 후보는 특히 지난 13차 조사 때에 비해서 20대부터 40대까지의 지지율 낙폭이 컸고요. 네. 그동안 강세를 보여왔던 서울과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에서도 13차 때보다 각각 2.2%포인트, 4.6%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윤 후보 지지세가 강한 부울경, 또 대구, 경북 지역에서마저도 7%가량 하락했습니다. 그래요. 반면 이재명 후보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연일 사과하고 그리고 또 절까지 하면서 2030의 지지율에
변화를 보여주고 있던데 네. 이게 그러면은 그 청년 행보가 먹혔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현재로선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같은 기간 동안에 말씀하신 대로 큰절도 하고 연일 사과와 행보를 보였었죠. 그리고 네. 청년 청년 유권자 마음 잡기에 주력을 했는데 그게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13차 조사 때보다 20대에서 7.4%포인트 오른 25.4%, 30대에서는 8.1%가 오른 39.5%를 보였습니다. 특히 당선 가능성 문항에서 2030 세대의 응답을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후보를 지지하냐 문항에서는 지지 후보 없음이 20대는 17.9%, 30대에서는 12.1%였는데 당선 가능성을 묻는 문항에서는 지지 후보 없음이 20대는 7%, 30대는 4.1%로 확 줄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이거는? 그건 당선 가능성 문항에서는 이 지지 후보 없음이 줄어들면서 이게 어디로 향했는지를 좀 봐야 하는데요. 상당 부분 이재명 후보에게로 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당선 가능성 문항에서 이 후보는 20대에서 40%를 돌파를 했고요. 30대에서는 50% 가까이 얻었습니다. 즉 2030 세대는 지금 당장 지지하는 후보는 없으나 최종 당선은 이재명 후보가 될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국민의힘 그 청년 대변인이 걱정한 게 어떻게 보면 현실화되고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예. 지역별 결과도 한번 보죠. 양 후보가 텃밭에서 좀 더 분발해야겠어요? 네, 사실상 각 당의 텃밭이라고 하면 그 지지율이 한 70% 정도 이상은 그러게. 나와야지 하는데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얻은 지지율은 62.1%,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 경북 등 영남 지역에서 얻은 지지율은 60%를 밑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도 전통 지지층에서는 두 후보에 대한 확신이 안 서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이겠습니다. 예, 늘 선 기자가 나올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그 수치만 보지 말고 추이를 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지율이 많이 좁혀지고 있으니까 두 후보 간 다음 조사 결과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예상합니까? 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요. 이런 상황 그리고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2주 후 저희 조사 때는 지지율이 최소한 더 좁혀지거나 아니면 역전이 되는 그런 크로스가 될 모습을 거다.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의 전망도 함께 들어보시죠. 양 후보의 격차는 뭐 어떤 조사가 됐든 간에 지금 오차 범위 안에 들어온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앞으로 정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이 우열이 좀 가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국민의힘 선대위 난맥상이 계속 이어지고 또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사이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다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분명히 이에 대한 반사 이익을 가져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분석 전문 서남비 기자의 자세한 설명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경기도 안양에서 작업자 3명이 도로 다짐용 롤러에 깔려 숨졌습니다. 이 롤러 운전자와 숨진 직원 모두가 재하청, 그러니까 하청받은 걸 또 하청 줬다는 뜻이죠. 이 업체 직원들을 밝혀져 경찰은 하도급 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강세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도로 다짐용 롤러가 움직이며 아스팔트를 누르는 작업을 합니다. 잠시 멈춰서더니 갑자기 속도를 올려 전진합니다. 다짐용 롤러가 전선을 땅에 묻은 뒤 평탄화 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롤러를 멈추고 몸을 기울인 채 도로에 있던 라바콘을 치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운전자의 OC 조작 장치를 건드리며 롤러가 갑자기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공사는 통신사 발주로 S&I 건설이 맡았고 이후 건설사는 전기 관련 기업인 LS 일렉트릭에게 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롤러 운전자와 숨진 직원들은 LS 일렉트릭 소속이 아닌 다른 중소기업 직원들로 확인됐습니다. LS 일렉트릭이 재하청을 준 겁니다. 전기공사 사업법에 따르면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S&I 건설 관계자는 숨진 직원들이 LS 일렉트릭 소속이라고 문서에 적어 재하청인 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LS 일렉트릭 관계자는 관련법 검토를 통해 합법적으로 하청을 줬고 조사에 성실히 임할 방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하도급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도급 주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확인할 거예요. 그 자료 제출 받아서 이제 여러 사람 진술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거는. 롤러 운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불법체 하도급 여부 수사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선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지혜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벽화에 뿔난 그녀. 제가 생각하는 바로 그 여배우 맞습니까? 네, 맞을 것 같습니다. 김부선 씨 이야기인데요. 어제 이 시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불륜설 의혹이 불거진 배우 김부선 씨로 추정되는 인물과 은수미 성남시장으로 보이는 인물이 그려진 벽화 소개해드렸죠. 네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이 벽화가 달라져서 다녀왔는데 함께 영상 보실까요? 오, 얼굴 부분이 다 까맣게 됐네요. 오, 완전히 다 칠해버렸습니다. 벽화가 상당히 훼손된 건데 누가 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벽화랑 먼저 비교를 해보면 네네. 낙서 이 자국과 스티커 자국 한눈에 보이죠. 네네. 그런데 특히 김 씨로 추정되는 여배우로 보이는 얼굴 전면에 검은 사인펜으로 덧칠이 돼 있습니다. 네. 김 씨는 오늘 SNS에 법은 멀고 사인펜은 가깝더라. 다음엔 페인트 칠한다. 이런 짧은 글과 함께 인증샷을 남겼습니다. 김 씨는 앞서 어제 벽화가 공개되자 예술을 빙자한 폭력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고소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기도 했는데요. 어젯밤이나 오늘 새벽에 이 벽화가 그려진 서울 종로 이 현장을 다녀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얼굴뿐 아니라 뭐 잠자리까지 다 칠해버렸네요. 네. 벽화를 그린 그 작가는 뭐라고 합니까? 네, 그래서 작가와 통화를 해봤습니다. 김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해당 벽화를 가리는 등의 별도 대응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신은 보수 진영 작가로서 김 씨의 지금까지 주장을 신뢰해서 재미있게 풀어본 건데 의도와 다르게 해석돼 속상하다며 당혹스러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되게 그 보수 진영의 작가로 참여를 생각하고 작업을 한 건 아닌데요. 어쩌다 보니까 이게 참여 작품이 됐네요. 좀 당황한 내용 말. 어쨌든 당분간 어떤 식으로든 벽화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볼게요. 40대 이상 출입 금지. 뭐 나이를 갖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어디 얘기입니까? 네, 서울의 한 캠핑장 이야기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캠핑장 이용 안내문을 놓고 누리꾼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캠핑장이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50동이 채 안 되는데 커플과 여성, 가족 단위는 이용할 수 있지만 40살이 넘는 커플 그리고 중년 남성의 예약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왜 콕 찍어서 40대를 이렇게 안 받는다고 하는 겁니까? 네, 사실 카페나 식당 여기 이용하면서 노키즈존 이렇게 좀 들어보셨죠? 그럼요. 그런데 애들 못 이른바 가게. 노중년존은 낯설어서 알아봤습니다. 업체 측은 캠핑 분위기가 2030 젊은 여성에 맞춰 있다 보니 남성 전용팀 또는 중년팀과는 어울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용 인원을 어기거나 고성방가 또 과음으로 인한 부적절한 행동 등으로 피해가 빗발쳐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둘이 왔다가 셋이 왔다가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까우니 경찰을 불러야 될 정도가 세 건 중에 하나는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 팀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 더 캠핑 에티켓을 지켰다면 좋았지 않았을까 아쉬움도 듭니다. 자, 다음은 탐정 뺨치는 누나. 누나의 촉이 좋은가 봐요? 네, 맞습니다. 사실 건널목에서 뺑소니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런 플래카드 많이 종종 보죠. 보시죠. 피해자 가족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수소문을 하는 건데요. 지난달 동생이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를 당한 이 누나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네. 그래서 특히 플래카드 대신에 중고거래 플랫폼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저 글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누나 촉이 정말로 좋은 게 뺑소니범이 현장에 남기고 간 오토바이와 헬멧을 보고 중고거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에 글을 남겼고요. 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자죠. 이 누나 역시 매물로 올라온 똑같은 헬멧을 발견했고 결국 판매자를 통해 구매자의 아이디를 찾았습니다. 네. 그리고 물건 거래를 가장해서 메시지를 보내자 범행을 시인해 덜미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야, 정말 탐정 뺨치는 누나 많네요. 다음 이야기 보겠습니다.
갱단의 교도소, 뭐 이거 싫어합니까? 어느 나라 얘기입니까? 네, 멕시코 이야기입니다. 바다 건너 멕시코에서 일어난 일인데 형체를 알 수 없는 차량 보이시죠? 현지 시간 1일 새벽 4시쯤에 멕시코 중부 이달고주 툴라에서 무장 괴한들이 차량 폭발을 감행했습니다. 그렇게 새벽이면 한밤중인데 차량 폭발할 이유가 뭡니까? 네, 묻지마 범죄는 아니었고요. 네.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 지난달 26일에 체포돼 수감된 푸에블로 우니도스라는 범죄 조직의 두목인 아르테미오 N 탈출을 위해서였습니다. 두목을 포함해 수감자 9명이 탈옥에 성공했고요. 이 과정에서 1시간가량 총격이 이어지면서 경찰관 2명이 부상을 당했고 탈옥범의 행방을 지금 쫓고 있습니다. 요즘은 현실과 영화가 헛갈릴 정도로 진짜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나는 가수다 등을 연출한 김영희 전 MBC 부사장 영입을 포함한 선대위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안양 사고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안전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시사했습니다. 백길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오늘 나는 가수다 등 예능 프로그램 PD로 유명한 김영희 전 MBC 부사장을 영입하고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약자를 배려하고 따뜻한 심성을 가진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다라는 걸 온 국민들에게 잘 알려드리도록 노력. 김영진 민주당 사무총장과 김병욱 의원 등 측근을 선대위 핵심으로 임명하며 이재명 선대위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동교동계 원로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권노갑 전 의원 등도 만나 DJ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목이기도 하고 뿌리이기도 하신 우리 DJ 정신을 현실에서 실천해 가는데 저도 노력하려고 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아침부터 노동자 3명이 숨진 경기도 안양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 사고 뒤에 책임을 논하고 수습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것이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예방에 중점을 둬서. 어제에 이어 다음 달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후 수습이 아니라 예방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겁니다. 윤 후보는 또 SNS를 통해 현장을 무시한 탁상 행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며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를 현실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사흘째 잠행 중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견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 저한테 뭘 상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요. 또한 당무를 안 본다고 하지 마라. 윤 후보가 결정된 이후 당무는 딱 한 번 보고가 왔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흘 만에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사산 평화공원에서 참배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후보 측과의 갈등에 대해 상의한 것이 없어 이견도 없다며 언론에 나오는 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관계자 말로 언급되는 여러 가지 저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들 지금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대표가 잠행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 후보는 무리하게 압박할 생각은 없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본인도 좀 리프레시를 했으면은 저도 막 무리하게 거의 막 압박하듯이 이렇게 할 생각은 사실 없었어요. 대선 후보와 당대표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여의도 모처에서 윤 후보와 만난 당 원로들도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꼭 참고 당장 오늘 밤이라도 이준석 대표가 뭐 묻고 있다는 어디 경상도 바닷가를 찾아가서 무슨 찾아와도 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야? 아니지. 윤 후보는 같은 식당에서 우연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지만 특별한 이야기 없이 인사만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저렇게 당내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사이 이재명 후보는 이때를 기회로 몸을 아주 더 바짝 낮추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에 대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과드린다면서요.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며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민주당이 국민께 외면받고 비판받는 근원 중에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중도 확장을 위해 이른바 조국 거리두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민주당 영입에 대해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전화 자주 드립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김종인 전 대표께서는 이미 국민의힘에 상당 정도 이미 깊이 관여하셨고, 제가 이런 상태에서 뭔가 요청을 드리는 것은 예의에 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도 반성과 사과 없는 상태에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소신도 밝혔습니다. 특별한 대책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적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기존 도심 지역의 용적률이라든지 층수에 대해서도 일부 완화를 해서 추가 공급 가능성을 좀 만들어내고, 일부는 공공으로 환수해서 청년주택을 공급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최근 아내 김혜경 씨가 과거 아들 담임 선생님의 뺨을 때렸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강경한 태도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알아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원주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더불어민주당 1호 영입 인사죠. 조동혁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사생활 논란에 대해서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 위원장은 오늘 오전 자신에게 제기된 사생활 의혹에 대해서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면서 울먹이면서 사과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해당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네. 처음부터 좀 기울어진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고 양쪽 다 상처만 남은 채로 결혼 생활이 깨졌습니다. 지금 현 가정에서 저희 두 아이, 특히 저희 둘째 아이 누구보다도 올바르게 사랑받고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네, 조 위원장은 저 같은 사람은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허락받지 못하는 것인지 묻고 싶었다라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게 논란이 됐을 때 당초 민주당은 혼외자 논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정을 했었잖아요. 네, 지금 참 곤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때는 사실 무근이라면서 법적 대응까지 예고를 네네. 했었는데요. 사실상 거짓 해명이 된 셈이라 민주당은 상당히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모든 정치는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니 국민의 판단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다라면서 이 조 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는데요. 허은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사과를 할 거면 깔끔하게 사과만 하면 되지 눈물 전략을 들고 나오냐라면서 같은 워킹맘으로서 화가 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자신의 수행원한테 욕을 했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 논란인데요. 지난달 22일에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6주기 추모식에서 일어났던 일 때문인데요. 네. 당시 현장 영상을 한 유튜버가 공개를 했는데 먼저 직접 들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 열심히 들어봤는데 네. 욕설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네,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네, 근데 네. 이에 대해서 안민석 민주당 선대위 총괄특보단장은 이 XX야, 그건 차 안에서 챙겼어야지라고 욕설을 한 거라고 SNS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니까 푸른색 넥타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검은색 타이로 바꿨어야지 그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추모식에 참석을 하니까 검은 네. 넥타이가 필요한데 미리 준비를 못한 점을 질타하는 과정에서 그런 좀 험한 말이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인데요. 네. 윤 후보 측은 이게 욕설이 아니라 색깔이라고 말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수행원이 가져온 넥타이를 가리키면서 이 색깔이라고 했는데 이걸 민주당이 XX라는 욕설로 둔갑시켰다면서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한테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안 의원과 이 부대변인은 윤 후보 측의 입장이 나오니까 공유했던 영상을 슬그머니 삭제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오늘 MBN이 단독 보도해드렸는데 윤석열 후보하고 홍준표
의원이 전격 회동을 하기로 했다고요? 네, 경선에서 막판까지 치열하게 경쟁했던 두 사람이 오늘 만찬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만 두 사람이 단둘이 만나는 것은 아니고요. 홍 의원이 법조계 지인을 만나는 자리에 윤 후보가 방문하는 형식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성사가 된다면 지난 5일 경선이 끝난 후 거의 한 달 만에 대면인데 어떤 대화를 나눌지 선대위 합류 여부를 이야기할지 주목이 되긴 합니다. 네, 홍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쭙겠습니다. 네. 안철수 국민의당이죠. 대표가 홍 의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직접 글을 올렸어요. 자기 네. 인증까지 하면서. 그렇습니다. 안 대표는 오늘 오전 찰스형이라는 아이디로 왜 청년들은 홍준표 의원님을 좋아하고 열광할까요? 라는 질문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직접 해당 게시글을 작성하는 사진을 같이 올려서 이른바 본인 인증도 했고요. 그렇네요. 홍 의원도 답변을 달았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다만 진심으로 대하고 거짓말 안 하고 공감하니까 그러는 거 아닐까요? 라고 친절하게 댓글을 달아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원론적인 답이긴 하지만 뭐 저 이상의 답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원주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날로 높아지면서 11년 만에 한미가 대북 작전 계획을 수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과는 좀 거리가 있죠.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만 해협 평화와 안정 문구가 처음으로 들어가면서 중국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서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을 열고 작전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새 전략기획지침 SPG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We also reaffirmed our shared assessment that the DPRK is continuing to advance its missile and weapons programs, which is increasingly destabilizing for regional security. We also approved new strategic planning guidance, an important step forward to frame forthcoming alliance planning efforts. 1974년에 나온 작계 5027은 대규모 기갑사단을 앞세운 북한의 남침해, 2015년 발표된 작계 5029는 북한의 쿠데타나 대량 탈북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 2년 내에 마련될 새로운 작전 계획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에 주력하게 됩니다. 한미 양국은 또 코로나 여파로 중단됐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평가를 내년 하반기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2022년에 미래연합사 완전운용 능력 평가, 즉 FOC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이 영린이라고 생각할 만큼 아주 사활적인 이해로 생각을 하는데 SCM이라는 군사적인 이런 의미를 담은 문서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중국이 일정 수준 반발할 가능성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빠졌던 주한미군 주둔 규모 현재 수준 유지 문구는 다시 포함됐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여야가 607조 9천억 원 규모로 책정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지만 결국 최종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여당은 단독 처리에 나선다고 하는데 취재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재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여당이 국회 본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한다면서요. 언제 소집합니까? 네, 국회 본회의는 조금 전인 오후 8시로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아마 몇 분 안에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에 여야 지도부가 내년도 예산안 수정을 마련을 위한 회동에 나섰지만 결국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오늘까지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키겠다며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최종적으로 이제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합의를 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법정 시한 안에 처리한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 간의 이견이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본회의에 참석하지만 반대 토론을 통해 왜 합의할 수 없었는지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어제는 여야가 잠정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최종 합의가 불발된 겁니까?
네, 여야는 어제 607조 9천억 원 규모의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에서 사실상 전액 삭감됐던 해군 경항공모함 사업 관련 예산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최소 설계 비용 43억 원 등 총 48억 원을 예산안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상임위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관련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정부가 동의하는 하에서 그걸 처리를 했는데, 그걸 다시 예결위 차려서 이걸 뒤집는다. 만약 그랬다면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심사권이 박탈되는 결과가 되고, 또 애초 10만 원이던 손실보상 하한액을 민주당과 정부가 50만 원으로 끌어올렸지만 국민의힘이 100만 원을 주장하면서 이 부분도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가 예산 서류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해당 작업이 자정쯤에 끝날 것으로 보여서 내년도 예산안 통과는 내일 새벽 여당 단독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그거 일시적인 거야. 나라에서도 그러고. 야, 정 급하면 우리 집 팔아서라도 내가 막아볼게. 걱정하지 마. 영화 속 걱정이 현실이 됐던 1997년 외환 위기. 기업의 줄부도는 최악의 경제 위기로, 또 서민들의 곡소리로 이어졌죠. 그런데 요즘은 대출 때문에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마지막 보루나 다름없는 제2금융권마저 신규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중단했거든요. 그동안 대출을 막았던 시중은행들이 일부 문턱을 낮추고는 있지만 문제는 이자가 너무 많이 비싸졌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금 보면 서민들은 곡소리 나는데 은행권은 약간 콧노래 부르는 분위기가 됐어요. 대출 금리가 많이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효과가 조금 나타나고, 또 이제 부동산 시장도 좀 안정되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당장 돈이 급한 서민들을 위한 대책 없이 긍정적인 측면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는 6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라 18년 만에 처음으로 기업 대출 금리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아지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으니 은행 대출 금리는 더 뛰겠죠. 내년 신용대출 금리는 최고 연 5%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연 6%대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에 은행 폭리를 막아달라는 호소가 올라올 정도로 서민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받아놓은 대출의 이자 부담도 엄청나거니와 당장 돈이 급한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고금리 대출의 문까지 두드려야 하니까요. 이런 곡소리에도 집값만 잡으면 된다는 식으로 대책 없이 지금의 상황을 이어가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집이 문제가 아닌 당장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도 우리 국민입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서민 우는데 은행은 콧노래였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도 오미크론에 감염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죠. 특히 국내 첫 확진자인 목사 부부는 중화항체가 가장 많이 생긴다는 모더나 백신 접종 완료자였고, 이스라엘과 미국에서도 부스터샷까지 맞았는데도 감염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 예방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40대 부부는 모두 모더나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후 14일이 지났음에도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습니다. 미국의 첫 오미크론 확진자 역시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였고, 지난달 27일 이스라엘에서 보고된 2명의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3차 추가 접종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현재 개발된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 무력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스파이크 단백 변이가 32개로 많이 있어서 현재 사용하는 코로나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다소 예방 효과는 떨어질 것으로.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나마 추가 접종이라는 주장도 여전합니다.
추가 접종이 면역력 향상을 통해 완벽하진 않더라도 다른 변이에 대한 보호 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Delta variant, when you get a high enough level of an immune response, you get spillover protection even against a variant that the vaccine wasn't specifically directed at. And that's the reason. 오미크론에 뚫리는 돌파 감염이 계속 나올 경우 전 세계는 완전히 새로운 팬데믹을 맞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오미크론을 겨냥한 백신을 개발하기까지 최소한 3에서 4개월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백신으로 그나마 델타 변이의 터널에서 벗어나고 있던 전 세계가 예상치 못한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으로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동희입니다. 서울의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90%를 처음으로 넘어서며 병상 부족 현상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 상황을 명백한 비상위기로 규정하고 1,400여 개 병상을 긴급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정정 기자입니다.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0명대가 나왔습니다.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서울의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처음으로 90%를 넘어섰습니다. 수도권 병상 대기자가 915명으로 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계치에 임박한 상황이라며 비상의료 방역 조치를 취했습니다. 핵심은 추가 병상 확보입니다. 서울시는 이곳 서울 보라매 병원과 서울의료원에서 병상 193개 추가 확보에 나섭니다. 시립병원 6곳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 위기를 벗어날 때까지 시립병원은 우선적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집중하는 병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민간 병원과도 협력해 병상을 지금보다 1,411개 늘려 4,099개로 확대 운영합니다. 또 재택치료 환자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코로나 외래 진료센터는 올해 안에 8곳이 운영에 들어갑니다. 재택치료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관리뿐만 아니라 대면 관리도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코로나 외래 진료센터를 이제 만들게 됐고. 서울시가 비상대응에 나섰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 병상과 인력, 장비 부족 문제가 해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만취한 60대 운전자가 대형 화물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뺑소니를 쳤던 음주운전자가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 트럭 운전자를 또다시 치고 달아났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결국 숨졌는데 뺑소니범은 아내를 현장으로 보내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대형 트럭이 터널을 지나 편도 1차로를 달립니다. 갑자기 맞은편에서 1톤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달려오더니 아슬아슬하게 정면 충돌을 피해 옆구리와 부딪힙니다. 사고 후 1톤 트럭은 그대로 도주했고 뒤따르던 목격 차량이 신고를 도와주려 멈춥니다. 그런데 7분쯤 뒤 1톤 트럭이 사고가 난 곳으로 되돌아와 대형 화물 트럭 운전자를 치고 달아납니다. 네, 사고 현장입니다. 피해 운전자가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려 잠시 손전등을 가지러 간 사이 2차 사고로 변을 당했습니다. 10분 안 돼 두 차례나 사고를 당한 화물 트럭 운전자 60대 우모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뺑소니 가해 운전자 60대 문모 씨는 집으로 가 숨었고 대신 아내가 1톤 트럭을 몰고 사고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건데 CCTV를 확인한 경찰의 눈을 속이진 못했습니다. 가해 차량을 타고 배우자가 왔습니다. 여자분이. 근데 CCTV에 찍힌 그 운전자의 모습은 남자분이어가지고 그대로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음주 측정하고 긴급 체포했던 사안입니다. 문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한순간에 음주운전 뺑소니로 인해서 돌아가시게 된 이 상황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리고 또 그냥 처음에 그냥 접촉 사고만 내고 그냥 갔으면은.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탄원을 올려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국가보훈처와 매일경제신문이 공동 주최한 올해 보훈문화상에 미주 지역 독립운동가 공훈 선양에 기여한 민병용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학술위원장 등 5명이 선정됐습니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은 보훈은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선배님들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최선의 예의라고 강조했고, 황기철 국가보훈처장도 보훈문화상 시상으로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였습니다. 이번 주말 프로농구의 예비역 병장들이 복귀를 신고합니다. 국가대표 출신 포워드 DB의 강상재와 삼성의 주전가 되었던 청기범 선수인데요. 최형규 기자가 두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충성! 병장 강상재는 원주 DB 프로미 복귀를 명받았습니다. 충성! 신고합니다. 병장 청기범은 삼성 썬더스를 복귀에 명받았습니다. 2m의 큰 키에도 정확한 중거리 슛을 갖춰 내외곽을 넘나들 수 있는 국가대표 포워드 강상재. 트레이드로 DB에 합류한 강상재는 김종규, 윤호영과 함께 동부산성을 재건할 선봉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수비나 리바운드적인 부분에서 힘을 제가 좀 보탠다면 충분히 원주 DB 산성 재건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대 전 팀에서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뿌렸던 천기범도 팀의 살림꾼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더 좀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수비적인 부분이나 형들 좀 움직이는 리딩적인 부분을 실행 도와가면서 치열한 6위 경쟁 중인 DB와 탈꼴찌의 사활을 건 삼성에게 두 선수의 합류는 순위 상승을 위한 천군 만마입니다. 순위가 좀 낮은 쪽에 있는데 제가 이제 좀 합류해서 이제 상위권으로 올라가고 팀이 우승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아직 저희가 성적이 저조하지만 아직 시즌 초반이고 곧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주말 첫 경기에 투입되면서 프로농구 순위 싸움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NBA 뉴스 최영규입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기라도 하듯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는 기온이 조금 올랐지만 체감 추위는 여전히 낮았는데요. 서쪽 지역의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내일은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립니다. 비의 양이 많지는 않지만 오전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 제주 산지를 따라서는 최대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그 밖에 내륙을 따라서도 1cm 안팎의 눈이 내리거나 눈발이 조금 날리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을 따라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실효 습도가 35% 이하에 불과하고요. 강원 지역을 따라서는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어서 화재 사고가 날 가능성이 더욱 높아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0도, 대전 3도를 가리키겠습니다. 남부지방 오전까지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광주 한낮 기온 9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건조한 가운데 강릉 아침 기온 3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맑겠지만 영하권 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